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2차 공인 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선택과목 민사소송법 1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말반이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도 수업이 있어요. 네, 잘 알아두시고 이번 1기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기는요 조금 연기와는 다른 면이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기 때 뭘로 진행을 했죠? 이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밑줄을 하나하나 다 쳐드렸고 밑줄 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방식을 좋아해서 밑줄 쳐주는 수업을 제가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만약에 저랑 케미가 잘 맞으셨으면 뭐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것 같고요. 뭘 그걸 그렇게 일일이 밑줄을 쳐주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수업은 일단 제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뭐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1기에서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핵심 보충 프린트라고 해서 이 교수님 교과서 있잖아요. 김홍엽 교수님 교과서, 우리가 연기 때 열심히 봤던 그 교과서를 요약한 프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프린트에는 제가 밑줄을 따로 쳐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프린트에서 밑줄은 여러분이 직접 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프린트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잘 외워지고 어디가 잘 안 외워지는지는 각 개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저는 정말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밑줄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외워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교과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린트로 진행을 한다, 수업을.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겁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과서를 이번 1기에는 프린트만 그냥 주구장창 판다, 또 물론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굉장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전부 다 보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교과서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복습하면서 앞뒤를 조금씩 읽어보신다면 틀림없이 이 민사소송법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을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도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다 하시고요. 교과서는 복습하실 때 참고용으로 한 번 더 읽어보셔라,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기는 순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초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랑 이제 좀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그래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네라고 받아들이셨으면, 그러면 이제 저랑 케미가 잘 맞는 거니까 좋은 거고, 뭐 저렇게까지 설명을 하나, 너무 자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각 개인의 차이니까 제가 뭐 모든 분들한테 다 맞는 수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1기에서는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그래서 보통 맛으로, 연기가 순한 맛이었으니까 1기에서는 보통 맛으로 해서 기초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제 성향상 그렇게 많이 생략은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생략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기를 1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1기는 11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밑줄 치는 시간 다
밑줄 친 시간 이제 없어졌고, 프린트로 진행하니까 뭐 교과서 몇 페이지 말씀드리는 뭐 어쨌든 그런 자투리 시간들이 좀 날아가서 시간이 확보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기에서처럼 꼼꼼하게 설명을 다 드린다면 아마 11회에 커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기초적인 설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기에서는 시험을 보죠. 이제 약 2회에서 4회 정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진도 등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개념으로 2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중요 부분, 예를 들어서 병합 청구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희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강의 계획표에 아마 2회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합 청구 소송과, 그러니까 병합 소송과 뒤에 상소 부분까지 해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는 거는 그 전에 미리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기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디부터 진행을 할까 하다가 병합소송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나오면은 아마 최소 단문 하나, 아니면 사례로 나와도 뭐 25점 이하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다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연기에서 거의 마지막에 진행을 했잖아요. 연기에서는 교과서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병합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은 기억이 살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빨리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보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병합 청구 소송, 병합 소송 부분과 상소 부분 다들 어려워하지만 일단 처음에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병합소송을 먼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들으신 분들이시죠? 연기에 안 들으셨으면은 지금 병합 청구 소송부터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1기부터 들으시면은 아마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기 앞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은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1기 수업에 대해서 특징을 총 4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프린터로 진행을 할 거고 교과서는 복습할 때 사용을 하셔라. 두 번째, 이제는 연기 순한 맛이 아니고 보통 맛, 1기는 보통 맛 정도니까 정말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시험 볼 건데 시험 횟수랑 뭐 진도랑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공지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험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병합 소송 부분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피시고 1페이지 보겠습니다. 파트 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병합 있죠. 제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는 꺽쇠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죠. 청구의 병합이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교과서 페이지를 한 번씩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과서 페이지를 좀 적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구의 병합은요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978페이지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의 병합 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자 1번 의 및 취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253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법전은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종종 펴볼 거니까요. 하나 준비해 놔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실제로 시험장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시험용 법전 아니어도 되고요.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 시험장에서 쓸 법전을 지금부터 보셔서 손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추천은 드립니다. 물론 뭐 반드시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웬만하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용 법전으로. 그래서 253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978페이지라고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978페이지 교과서를 펴고 그다음 253조라고 프린트에 써 있으면 253조 조문을 한 번씩 읽어 보면서 제 프린트를 보면서 프린트를 위주로 해서 한번 읽고 그래 이거 의 정도는 외워놔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253조 한번 보시고 교과서에 이 프린트를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뭐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교과서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뭐 백지복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초반에는 고통스럽죠. 실제로 오늘 이제 백지를 펴놓고 과연 어디서부터 오늘 배운 게 뭐였지? 이제 써볼까? 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써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요. 백지복습법 뭐 추천드립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청구의 병합 의 및 취지를 읽었는데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소송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요, 피고에게 여러 가지 청구를 한다. 제가 연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살을 여러 개를 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고 그랬죠?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매도인이어서 어떤 뭐 건물, 부동산 같은 거를 산 거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쏩니다. 뭐냐면요,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거랍니다. 이게 뭐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대여금 반환 청구 둘 청구 사이에 관련성은 없죠. 관련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관련성은 없는데 어쨌든 원고와 피고가 같다라는 그런 사유만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소장 쓰면서요, 청구 취지 2개 넣어가지고 이제 날려주는 거죠. 그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하죠? 단순 병합이라고 합니다. 단순 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요, 피고에게 이거 맨날 나오는 겁니다. 390조 민법 390조에 가보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390조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피고가 원고에게 둘이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고가 언제까지 원고한테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었는데 피고가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거죠. 고의나 과실, 중과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때 원고는 너 나랑 계약 맺었잖아. 이렇게 납품하기로. 그런데 안 했네?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뭐가 생겼다? 손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배상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로 민법 390조, 민법 750조를 들면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두 가지 청구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관련성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는 390조로 평가를 한 거고 이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는 750조 불법행위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관련성이 있죠.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쓸까요? 바로 얘를 단순 병합이라고 하고요. 얘를 선택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원고가 피고에게 화살을 여러 개 쏘는 경우, 청구를 여러 개 하는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이죠? 그냥 봐도 달라 보이시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화살을 여러 개 쏘는 그런 형태들이 몇 개 정도가 있다? 한 3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 그래서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이번에는 원고가요. 피고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고가 매수인입니다. 피고가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둘 사이에 매매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매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금을 내가 지금 그거 살라고 대금을 너한테 줬잖니? 매수인이니까 돈을 줬겠죠? 대금 다시 반환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만약에 매매가 유효라면 나는 이거 매매가 무효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나한테 대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매매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청구 기각되고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매매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예를 들어서 X 건물을 이렇게 팔았다고 해볼까요? X 건물에 대한 등기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고가 원하는 건 뭐다? 일단은 내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거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라도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 거래한 다음에 건물의 시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관련성이 있죠. 두 개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청구의 병합은 그래서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 병합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적 병합이라는 게 있고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없죠. 두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얘는 아까 뭐라고 살짝 말씀드렸죠? 어떤 사실은 하나인데 평가를 달리한다. 그 사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 정도고 그 다음 예비적 병합은 뭐다? 관련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평가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 원고가 청구하는 게 일단 이거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이거 주세요. 이겁니다. 두 개 차이가 뭐냐고요? 얘는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런데 390조에 기반해서 주시든지 750조에 기반해서 주시든지 주세요. 이거고요. 그래서 법원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예비적 병합은요. 법원은 이 위에 있던 청구, 얘를 주의적 청구고 얘를 예비적 청구라고 하거든요. 이 주의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요. 이 주의적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볼 건데 그 전에 청구의 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다라고 일단 깔고 가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병합 요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동종 절차라고 되어 있죠. 밑에 청구의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가 뭐냐면요. 민사소송끼리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니까 민사소송끼리만 병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는 안 되냐면요.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거 가사소송이잖아요. 이혼소송에서 핵심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재산 분할이거든요.
재산 분할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가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청구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부부 사이에 이제 이혼하려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겠죠. 부부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원래는 남자 거였는데 여자 걸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남편 거였는데 아내 걸로, 그러니까 아내의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이혼까지 하려면 사이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이 남편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아파트 네 명의로 해놨잖아. 그거 내 건 거 알지? 명의 신탁 해지하고 다시 내 걸로 돌려내 라고 하면서 명의 신탁 해지하고 소위 등 청구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요. 자, 얘는 뭡니까? 얘는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하면서 얘를 같이 병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소송 어디서 합니까? 가사법원에서 하겠죠. 우리 가정법원. 민사소송 어디서 합니까? 일반 지방법원, 민사법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병합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뭐다? 공통 관할이라는 거예요. 공통 관할이 다르잖아요. 법원 자체가 지금. 그래서 뭐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송의 종류가 다른 것들은 뭐다? 청구가 병합할 수 없다. 청구 병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지금 제가 왜 공통 관할이라고 그랬죠? 동종 절차죠. 동종 절차. 그렇죠. 동종 절차. 이거 동종 절차입니다. 참. 동종 절차의 예입니다. 같은 절차에 따라야 되죠. 가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공통 관할을 봅니다.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관할이 존재하면 관련 재판적에 의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게 된다. 다만 전속 관할에 속하는 청구의 경우 관련 재판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볼 것들이니까 지금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를 하는데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이고요. 주소지가요. 근데 실제로 생활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피고는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원고가 피고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하나 있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차용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둘 다 주소지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써 있다고 봅시다. 물론 안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지참채무 원칙이니까 서울이 이거에 이제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죠. 서울지방법원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X부동산에 대해서요. X부동산. 근데 이 X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제주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죠? 피고 주소지 해야 되죠. 그다음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피고 주소지 되고 서울 원고 지참채무 원칙이니까 원고 주소지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원고는 실제 생활은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지는 서울에 있으니까 원고 주소지인 서울이 관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고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원고는요, 제주도에서 소송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고 하면 이 X부동산이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요 청구를 뭘로 하겠다?
제주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부동산에 관련된 재판적, 보통 재판적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에다 청구하면서 얘도 제주도로 청구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얘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관할이 존재하면 관련 재판적에 의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고의 목적, 제주도에서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 중, 뭐 3개 중, 4개 중 어떤 청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관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주지방법원에 있으면 나머지 청구들은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전부 다 제주도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단 뭐 빼고? 전속 관할 빼고요. 그게 밑에 옆에 써 있죠. 다만 전속 관할에 속하는 청구의 경우 관련 재판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집행법원에 관련된 사건은요. 이거는 그 전속 관할이어서 따로 그러니까 이 관련 재판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놔 주세요. 그 다음 3번 넘어가서 관련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성 보겠습니다. 단순 병합에서는 청구들 사이에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예비적 선택적 병합에서는 청구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지웠는데 관련성 단순 병합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관련 없다고요. 그렇죠. 청구끼리 관련 없다.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인데 관련성이 아까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병합 청구 소송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단순 병합 볼게요. 로마자 1번 이거는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순 병합 우리 교과서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병합은 청구의 병합의 한 형태로서 여러 개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전부에 대하여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말한다. 중요한 말들 여러분들 어떤 게 키워드인지 눈에 좀 들어오시죠? 뭐가 키워드겠습니까? 여러 개의 청구 전부, 병렬적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서 잘 보이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의는 일단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쓰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의를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조문에 있다면 법조문을 최대한 참고해서 쓰면 좋고 만약에 법조문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으신 걸 가지고 최대한 법률적인 문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수님들의 의의를 빌려와서 외워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순병합의 일단 여러 개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 전부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한다. 그러니까 법원은요 이렇게 청구하면 각각에 대해서 다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병합입니다. 로마자 2번 특성 보겠습니다. 1번 법원은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인 경우 단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일단 관련성은 없지만 뭐가 있다?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하셨죠? 거기 행정쟁송법에서 행정소송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뭡니까? 취소소송이죠. 무효확인 소송보다 취소소송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효확인 소송뿐 아니고 뭐죠?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중소송, 기관소송 공부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 취소소송 아닙니까?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도 실무에서는 조금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행정쟁송법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양립 가능 얘기하다가 행정쟁송법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요. 처분이 있죠. 행정소송법에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처분 등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하고 또 취소 소송도 구합니다. 청구를 지금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걸까요? 무효 확인도 청구하고 싶고 안 되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양립할 수 없는 청구입니까? 아니면은 양립이 가능한 겁니까? 얘는요. 양립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을 이렇게 단순 병합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면 단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예가 뭐다? 행정소송법. 여러분들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중대명백. 얘는 중대명백 아닐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단순 병합으로 이제 병합해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유가 뭐다? 양립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모든 청구에 대해서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래적 급부 청구 제1의 청구인 목적물 인도 청구가 장래 집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하여 하는 대상 청구 제2의 청구의 경우 제1의 청구뿐만 아니라 제2의 청구에 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심판을 요구한 것이므로 단순병합에 속한다. 따라서 법원은 두 개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뭐죠? 두 문자 기억나십니까? 집단장 이예현 집단장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 제1의 청구가 뭐였다고요? 목적물 인도 청구였어요. 목적물 인도 청구 하면서 단순 병합으로 뭘 하냐면요. 집행 불능 대비해서 만약에 집행이 불능하면 어떻게 해라? 대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대상 청구. 자, 이거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대상 청구. 보겠습니다. 원고, 피고. 이 목적물 인도 청구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렇게 하나를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구 취지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이 집행 불능인 경우 소위 등 절차 이행이 집행 불능인 경우 어떻게 해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지금 집단장이라고 했던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였죠? 단순 병합. 이 대상 청구가 뭐냐면요. 장래 이행의 소잖아요. 그래서 집단장이 되는 거예요.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하는 건 장래 이행의 소니까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를 단순 병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장래 집행불능이 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대상 청구와 현재 목적물 인도 청구는 단순 병합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헷갈려요. 완전히.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안 된다면 사변종 당시에 시가를 지급하라라고 읽는다면 이거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봤다?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 줄 수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용 판결 내린 거예요, 법원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 집행 단계에 가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이 집행이 불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시가를 지급하라라고 이 두 번째 청구도 같이 인용을 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하다고요. 집단장은 양립이 가능한 겁니다. 단순 병합이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장래 이행해소,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라는 장래 이행해소와 현재 이행해소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병합으로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비교하는 이예현 한번 볼까요? 이예현. 이예현은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두 번째로 어떤 걸 하냐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게 불능이라면 어떻게 해라? 그냥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1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두 번째,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능이라면 뭐라도 지급해라? 돈이라도 지급해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본다? 얘는요, 예비적 병합입니다. 얘가 바로 흔히 얘기하는 예비적 병합이에요. 이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든지 이행 못한다면 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두 개로 정확하게 나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위에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는 이행인데 여기는 집행불능이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 두 개 다른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는 장래이행해소였죠. 얘는 이쪽에 아래쪽에 얘는 현재 이행해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예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뭐다? 이거 두 개는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양립 가능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여기서 얘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양립이 가능한 건 얘랑 양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얘랑 양립이 가능한 거죠.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얘는 이거 두 개가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양립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해야 되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이행해소고 장래 이행해소고, 집행불능 대비해서 하는 청구니까 장래 이행해소, 얘는 이행불능 대비해서 하는 소니까 현재 이행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장 이예현 이거 알아두세요. 얘가 뭐다? 단순 병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례 문제라든지, 이건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죠. 뭐 집행불능 대비해서 이렇게 청구를 했다. 사변종 당시에 시가를 지급하라는 대상 청구를 했다. 물론 대상 청구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소송 형태는 단순 병합이다. 그러니까 단순 병합에 대해서 쭉 써줘야겠죠. 그렇게 결론 내리고 단순 병합에 대해서 쭉 써주고, 결론 내리면 사안에 포섭해서 사안 해결. 이 두 소송은 장래 이행해소, 이 두 번째 청구 제2의 청구는 집행불능 대비 대상 청구로서 장래 이행해소이므로 제1의 청구와 양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병합 관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제2의 청구는 이행불능 대비 청구, 이행불능을 대비하는 청구로서 현재 이행해소이므로 제1의 청구와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1청구와 2청구는 예비적 병합 관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개 차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 2에 2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반가로 1, 2, 3번까지 한 겁니다. 아까 2번이
반가로 2번 읽었고요. 반가로 3번이 방금 이거였습니다. 이해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비해 특정물의 인도 청구를 하면서 변론 종결 시 현재의 이행 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전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 병합이 아닌 예비적 병합이 된다. 두 문자는 동그라미 쳐서 옆에 써놓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반가로 4번도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병합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의 원칙을 따른다. 이거 뭐죠? 소송 목적 값 산정할 때 하는 방식인 거죠. 합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단순 병합에서는요. 다음 로마자 3번으로 가서 3번 판결. 단순 병합에서는 전부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판결도 허용된다. 만약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누락된 청구는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판 누락이면 추가 판결 대상. 그래서 제가 재판 누락, 추가 판결에서 재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재추. 자, 얘를 지우고 단순 병합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병합 판결. 단순 병합은요, 무조건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판단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은 해요. 판결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나 했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청구를 했는데 이 대여금 반환 청구는 너무 차용증도 명백하게 있고 피고도 그거에 대해서 뭐 내놓는 항변이라든지 답변서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냥 원고가 바로 승소할 것 같은 거죠.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안도 복잡하고 법원에서 이거 판단하려면 지금 변론 기일을 몇 번 더 열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둘 사이에 내는 자료들도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심상치 않고가 아니고 뭔가 탐탁치 않고 그래가지고 좀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대여금 반환 이거는 뭐 바로 판결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가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님 지금 제가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대여금 반환 청구라도 이거라도 먼저 판결을 좀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원고는 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먼저 결론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나중에 하고 얘부터 먼저 결론 내겠습니다 하고 결론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청구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완전히 따로 가는 청구니까 원고와 피고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그냥 소송 절차 하나에 합쳐져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걔가 바로 일부 판결입니다. 일부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일부 판결이.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단순 병합에서는요, 일부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일부 판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판결 가능한데 일부 판결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안 하고 실수로 일부 판결처럼 보이게 판결을 했다. 자, 실수로 하나를 누락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자, 오늘 소송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꽝꽝꽝 하면서 이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기일도 안 잡고 그냥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제1청구 어떤 특정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누락하게 된 거죠. 실수로 일부 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판 누락이 되고요. 얘는 뭐의 대상이 된다?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소유권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했죠. 원고 이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피고가 이거 말도 안 되라고 해서 항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2심에 올라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안 했으니까 얘도 그러면 항소심에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실수로 얘 판단 안 했으면 아직 1심에 있는 거지 뭐 라고 2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그래서
야, 실수로 판결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재판 누락이지. 그러면 추가 판결해줘. 어디에서? 원심에서. 그 재판을 누락시킨 원심에서 추가 판결해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 판결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그랬죠. 대여권 반환만 먼저 판단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에 계속 심리를 해서 판결 내려줘야죠. 이럴 때는 추가 판결이라고 안 하고 잔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잔부 판결. 일부 판결, 잔부 판결.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일부 판결, 잔부 판결. 얘도 원심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가 다른 점은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실수로 재판 안 한 거고 얘는 의도적으로 재판 안 한 거고. 의도적으로 재판 왜 안 했다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얘를 먼저 판단하기 너무 쉬웠으니까. 그리고 원고가 뭐 돈을 달라는지 뭐 그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일단 빨리 하나 해서 끝내고 얘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심리해보자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일부 판결했으면 잔부 판결하면 되고 나머지 거 만약에 실수로 재판을 누락하게 되면 추가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판결 원심에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자 3번 판결 읽어보겠습니다. 단순 병합에서는 전부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 전부 판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일부 판결도 허용된다. 일부 판결도 허용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일부 판결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누락된 청구는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으로 지금 오고 있죠? 이쪽입니다. 재판 누락은 추가 판결. 그러니까 이 일부 판결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판결을 안 했을 때 일부 판결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부 판결을 실수로 일부 판결했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애매해요. 얘를 일부 판결이라는 말은 아예 첫 번째 이쪽으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 판결이라는 건 지금 두 개에서 하나는 판단을 하고 하나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게 되는 거죠. 일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때 판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의 효력이 없고 전부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면 모든 청구가 2심되는 확정 차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여기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갈까요? 저기 가서 하시죠. 자, 보시면 로마자 4번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라고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제1심에서 일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판결이 나왔어요. 일부 판결이라 하는 건 얘가 일부 판결이죠. 일부 판결이고요. 자, 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얘를. 그렇다면 이 판결, 비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청구는 지금 1심에 그대로 머무른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무른 상태. 그러니까 1심에서 얘에 대해서 이 비청구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잔부 판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원심에서 1심에서 만약에 비청구를 판결하지 않은 게 뭘로 인해서 판결하지 않았다? 실수로 판결을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재판 누락이 되니까 추가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1심에서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저쪽에서 봤던 하나는 잔부 판결, 하나는 추가 판결로 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이 1심이고 저쪽이 2심이에요. 여기가 1심이고 여기가 2심입니다. 보시면 A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했고요. B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인용한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했고요.
비청구, 기각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A 청구에 대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2심에 올라가서 심판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비청구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원고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 항소심에 2심 되긴 합니다. 이 2는요, 옮겨가는 이송할 때 그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심과 이 2심이 좀 헷갈려서 여기를 항소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소심으로 2심은 됩니다. 이 B가. 아, 왜죠? 이거는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뭐다? 전부 판결이 했잖아요. 전부 판결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2심은 모두 2심이 돼요. 그런데 심판 대상은 A만 됩니다. 아, 이게 또 다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아예 그냥 항소 안 했으니까 안 올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뭐냐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고에게. 왜냐면 얘는요. 원고가 항소할 수 있었던 거죠. 얘는. 비기각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원고가 항소를 안 한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건 뭐냐면 일단 2심에다가 비청구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 원고가 2심 진행 중에 어떤 말 한마디만 외치면 얘도 심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4글자. 부대 항소라는 걸 하면 됩니다. 부대 항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대 항소가라는 말을 원고가 하는 순간 원래 항소는 판결문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후에 2주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났으니까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을 안 시키고 일단 올렸다니까요. 이거부터 좀 이상하죠. 아니 이거 같이 청구한 거니까 같이 올라온대. 그러면서 부대 항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 대상 부대 항소하면 B도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원고와 피고가 1심에서 싸웠습니다. 원고는요, 이거 A 청구 인용된 거에 만족을 했어요. 이 B 청구 기각된 건 어쩔 수 없지. 이건 원래 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제 A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A에 대해서 원고가 막 질 것 같은 거예요. 또 1심에서 이겼는데 이제 2심에서 질 것 같네. 망했다. 이 비청구라도 갖고 올라가서 이거라도 한 번 더 다퉈볼 걸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뭘 하면 된다? 부대 항소 한다고요. 이거라도 다퉈야겠다 하면서 부대 항소 되는 순간 자 이제 오늘부터는 비청구도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된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멀뚱멀뚱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자 3번 판결에 반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때 판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의 효력이 없고 전부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하면 모든 청구가 2심 되는 확정 차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일부 판결에 상소한 때 판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의 효력이 없고 1심에 그대로 머물러서 전부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전부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 상소하면 모든 청구가 2심 돼서 확정이 차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확정 차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셔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심이 돼서 확정이 차단된다 라는 말 꼭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자 4번에 나온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로마자 3번 판결에 반가로 2번을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로마자 4번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숫자 1번.
제1심에서 일부 판결했어요. 일부 판결, 일부 인용 판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죠. 판결하지 않은 부분은 2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제1심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부 판결이래요. 그러니까 일부 인용, 전부 판결이니까 당연히 한 청구는 기각이 되겠죠. 인용, 기각, 그래서 일부 인용이라는 전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피고만 항소를 했어요. 피고만. 피고는 당연히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피고 항소가 아닌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원고가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1심 법원이 단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자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인용된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1번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 부분도 2심 되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2심되나 2심되고 확정이 차단된다. 확정이 차단되고 2심된다. 같은 말이죠. 원고가 부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항소심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자, 여기서 이제 부대 항소하면 비도 심판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났다? 부대 항소 결국엔 안 했고요. 이제 항소심이 A 청구에 대해서만 선고를 한 겁니다.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선고를 한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 이 B 청구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선고하면 확정이에요. 선고하면 원래 판결문 정본 송달일로부터 항소기간, 상소기간 2주 주잖아요. 그런데 이 B 청구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부대 항소 안 했으면요. 언제 확정된다? 2심된 이 청구는 다른 청구, 심판 대상이 된 청구가 선고되는 순간 확정된다. 이거 우리 어디서 했었죠? 소송 종류 판결 쪽에서 또 한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확정 시기까지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프린트 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병합은 여기서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적 병합으로 가시죠. 선택적 병합 보겠습니다. 선택적 병합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390조와 750조 손배 청구가 가장 많죠. 원고가 피고에게 뭘 한다? 390조 채무 불이행 손배 청구도 하고 그 다음 750조 손배 청구도 하고 이런 경우가 뭐다? 선택적 병합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권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한 효과를 구하는 경우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말한다.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인데 그게 뭐다?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제가 연기에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해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제 조건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자 2번 특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 청구의 성질,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원고가요 이렇게 청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의적으로 먼저 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판단해 주시고요. 만약에 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750조에 기한 손배 청구 인용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뭐죠? 선택적 병합인데 예비적 병합처럼 써가지고 낸 거죠.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너 법알못이구나. 너는 390조, 750조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선택적 병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선택적 병합으로
우리는 보고 판단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원고가 청구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다? 이 청구의 성질, 성격에 따라서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다?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얘는 양립이 가능해요. 390조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750조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서 청구 인용해버리면 된다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봤던 예비적 병합에서는 양립이 가능하면 된다 안 된다? 양립이 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할 수 없다가 됩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면 원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되게 아까 다 했던 건데요.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반환해 주세요. 내가 대금 줬잖아요. 대금 반환해 주세요. 만약에 매매가 유효라면 뭐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얘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를 한 거예요. 얘를 원고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도 법알못이구나. 이거 두 개는 지금 양립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니?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니?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거기 써 있는 거죠. 반가로 2번. 그 다음 3번.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 병합 관계를 간과한 판결의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 형태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1심에 남아있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사례였냐면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나는 28억 뭐 어떤 특정 어떤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뭐 A라는 이유라고 해볼까요? B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또 20억 두 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두 개를 했는데 원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A나 B 중에 어느 하나 청구해서 전액 인용되면 나머지는 판단 안 해도 돼 라고 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구를 하면서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8억이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억인데 이거 어느 하나 청구해서 전액 인용만 되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판단 안 해줘도 됩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선택해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거 뭘로 보입니까? 선택적 병합으로 읽히시죠? 선택적 병합.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그래 1심에서는 실제로 1심에서는 그래 네가 지금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를 했구나.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를 했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심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A 인용하고요. B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완전히 단순 병합인 사안인 거예요. 두 개 다 양립이 가능한 거고 두 개가 전혀 상관도 없는 거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것도 따로 청구하고 이것도 따로 청구하고 뭐 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얘는 단순 병합이네. 그러니까 A 인용에 대해서 지금
피고가 항소심에 와 있는데 2심에서 보니까 야 이거 단순병합이네. 그런데 A 인용한 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게. A 다시 인용. 이건 인용이 맞아. 그런데 B에 대해서 지금 판단 안 한 거는 아직 1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단순병합이니까 지금 B는 아직 1심에 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 병합으로 구해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부적법하여 원래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1심에서도 잘못한 거죠. 원래 이렇게 청구했으면 야 이거 단순 병합이잖아. 그러니까 다 판단해줄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죠. 읽어볼게요. 단순 병합 관계를 간과한 판결의 경우 1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했다고 선택적 병합으로 보고 읽어서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선택적 병합 형태로 그로 인하여 선택적 병합 형태로 바뀌는 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청구의 성격을 제대로 법원이 판단해서 단순 병합으로 봤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 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어디에 있다? 아직 원심에 여전히 1심에 남아있게 된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4번 선택적 병합에서는 흡수의 원칙을 따른다. 이것도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얘기죠. 선택적 병합에서는 흡수한다. 이거 두 개, 얘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얘 손해배상 청구 결국에는 원고한테 발생한 손해가 총 100이죠. 390조 손해배상 청구 100 주세요. 750조 손해배상 청구 100 주세요. 두 개 합칩니까? 합산의 원칙입니까? 아니죠. 동일한 경제적 이익, 중복되는 거니까 둘 중 두 개가 흡수가 돼서 중복되는 거니까 흡수가 돼서 소송 목적의 값은 하나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다음 3번 판결로 가보겠습니다. 1번, 방가로 1번. 원고 승소 판결을 할 때에는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하면 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는 심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뭐 너무 쉽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인용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판단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심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선택적 병합이구나. 선택적 병합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만 택해서 인용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판단 안 해도 되니까요. 물론 이건 잘못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를 했고 그게 만약에 올바른 적법한 선택적 병합 청구였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인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거고요. 판가로 2번. 원고 패소 판결을 할 때에는 병합된 청구 전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기각하고 병합된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게 판단 누락이에요. 원고 패소 판결하려면 원고가 390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했고 750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는데 만약에 원고 청구, 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390조 손해배상 청구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750조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읽었다? 어떻게 우리 그 프린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병합된 모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구 전부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을 기각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390조 이유 없음. 750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뭡니까? 얘는 재판 누락이 아니고요.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단 누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 누락은요. 뭘로 다툴 수 있다?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이었죠. 제추판상이었습니다. 제추판상. 판단 누락은 상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줬지? 원고가 굉장히 화날 거 아니에요. 기각하면서 야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내가 했는데 왜 그거는 판단 안 했어? 라고 1심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상소해서 2심, 항소심, 상고심 가서 거기서 얘기하라고요. 상소
판단 누락은 상소로 다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차 3번 판결 반가로 2번 판단 누락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상소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하고 상소라고, 판단 누락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상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런 필기하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좀 필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자 4번 가겠습니다. 항소심의 심판 대상. 1번 제1심 원고 청구 기각 원고만 항소. 원고만 항소인데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가 항소가 불가했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됐어요. 뭡니까? 390조 손배 청구 이유 없음, 750조 손배 청구 이유 없음. 그러면 피고가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냥 원고만 항소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2심 전부 됩니다. 당연히 전부 돼야겠죠. 원고가 항소를 했다는 건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하니까 항소를 한 거겠죠. 당연히 심판 대상도 전부가 됩니다. 2심 전부 모두 심판 대상 모두. 그렇죠?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심처럼 다시 재판하면 됩니다. A 청구, B 청구에 대해서 다심리를 해서 만약에 어느 하나가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용할 때는 A나 B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인용하면 되는 거고, 기각하려면 A와 B 둘 다 기각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2심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땐. 자, 그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1심에서 A는 인용했고요. B는 판단을 하질 않았네요. 1심 그리고 여기는 항소심. 2심과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여기서 항소심이라고 써볼게요. 여기 2심, 2심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 항소심이라고 쓰겠습니다. A는 인용, 원고 청구 인용했는데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거 B에 대해서 판단 안 했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한 건가요? 뭐 판단 누락인가요? 아니죠. 뭡니까? A의 청구를 인용할 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인용하면 된다가 선택적 병합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 안 한 거 당연한 겁니다. 이랬을 때 피고만 항소를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원고는 항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원고는 뭐 된 겁니까? 승소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승소가 판결이 나오면 그냥 이긴 거죠. 그래서 피고만 항소를 한 사례예요. 피고만 항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랬을 때 항소심의 2심은 또 모두가 되는 거예요. 모두 2심이 되고요. 심판 대상도 모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얘가 뭐죠? 전부 판결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얘는 판단을 안 했으니까 일부 판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뭐 의도적으로 판결을 안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적법한 판결입니다. 하나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판결이라고요. 아까 전에 일부 판결은 뭐 의도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하지 않은 건데, 그거는 단순병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부 판결은 이제 끝이에요. 단순병합에서 끝났고 이제부터 나오는 판결은 전부 판결입니다. 전부 판결.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전부 판결이에요. 판단 누락된 것도 전부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상소로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판결이니까 어떻게 된다? 2심 모두 심판 대상 모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항소심에서 심리를 이렇게 합니다. 항소심에서 A 청구와 B 청구 둘 다 만약에 이유 없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한다? 1심을 취소합니다. 1심을 취소해요. 그 다음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A 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A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거는요. 원고 인용 판결 해줘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그게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다가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좀 헷갈리시죠? 피고가 항소한 게 잘못한 거잖아요. A 청구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항소를 기각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원심 판결 유지하면 됩니다. 원심 판결 유지. 만약에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비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심을 취소합니다. 왜죠? 1심은 뭐였습니까? 1심 판결은 A가 이유가 있어서 인용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보니까 A가 아니고 비청구가 이유가 있으니까 1심과 이유를 달리하는 거죠. 판결 이유를 달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1심은 잘못됐으니까 취소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한다? 원고 청구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고 청구 인용. 피고는 신났을 수도 있어요. 1심을 취소한다고? 그래, 역시. 하지만 B가 이유가 있으니까 원고 청구 인용합니다 라고 판단이 나오는 거죠. 판결이 나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소심에서의 판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선택적 병합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로마자 4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1교시는 1심 원고 청구 기각, 원고만 항소, 피고 항소 불가죠. 항소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지금 있으니까 2심에서 어떻게 해라? 1심처럼 판단은 하되 만약에 1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올 땐 어떻게 해라? 1심 판결을 취소한 다음에 새로 결론을 내려라 라는 얘기고요. 항소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1심과 결론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A 청구와 B 청구를 모두 판단을 했다는 거죠. 모두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만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이거 적법한 전부 판결이죠.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고 심판 대상이 된다. 왜 심판 대상까지 된다? 전부 판결이니까. 항소법원은 이제 항소법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요.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가 A 인용, A 인용이죠. A가 이유 있다가 A 청구 인용이 되는 거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에서 받아들인 청구가 아닌 다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며 피고 항소를 기각하는 건 아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롭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래 이렇게 돼서 2심 모두 심판 대상 모두 되고 결론은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구나 라고 몇 번 연습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가 막 5개, 6개, 막 10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게 각 병합마다 딱 2개씩만 나와요. 그리고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고도 만약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 피고 항소한 경우, 그러니까 예비적 병합에 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각 병합에서 이 2가지 경우씩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몇 번 연습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를 말로 쓰는 게 어렵습니다. 얘를 말로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나온 로마자 4번 항소심의 심판대상 페이지 3페이지에 항소심의 심판대상, 얘가 핵심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글로 쓰는지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결론까지 내는 거는 연습해서 다들 파악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글로 쓰는 게 필요하다. 시험장에서 이걸 그릴 수는 없잖아요. 답안지에다가. 답안지는 결국엔 글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청구 모두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에서 인용하지 않은 1심에서 뭡니까? 원심에서 받아들인 청구가 아닌 다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얘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쓰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또 뭐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 뭐 이런 거, 이런 말들. 모두 의심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 때 예비적 병합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비적 병합은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